법이 바뀔 것 같기는 한데 아직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근로기준법이 바뀌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근로기준법에는 포괄임금제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포괄임금제가 근로기준법에 들어가겠죠? 포괄임금제 쓰지 마라 라고 들어갈 거고. 선생님 포괄임금제 아세요?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기본급에 다 넣어서 기본급으로 해서 이렇게 준다.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비슷해요. 임금에 다 포괄되어 있는 거예요. 뭐가 포괄되어 있냐? 원래는 이제 법정수당이라고 연장, 야간, 휴일수당 이런 게 다 따로따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월급을 예를 들어서 400만 원이다 라고 하면은 그 중에 기본급이 얼마고 나머지 방금 말씀드렸던 법정수당이 얼마고 해서 그냥 한 번에 400 이렇게 한 번에 포괄해서 준다. 이게 포괄임금제거든요. 선생님 알고 계시네요? 거기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근무할 때 포괄로 받았거든요. 포괄임금제를 사용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법정 소당들을 매번 계산을 해야 돼요. 매번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쉽지 않은 거죠. 아니면 무조건 하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병의원 같은 경우, 호텔 같은 경우 주간 근무했다가 야간 근무했다가 이제 돌아가면서 교대 근무제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무조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 어차피 할 거니까 한 번에 계산을 미리 해놓는 거죠. 대표님이 계산하기 편하고 직원분들은 내가 받을 급여가 얼마인지 예측이 가능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활용하면 좋다. 이렇게 해서 많이 사용하고 계셔요. 근데 요즘에 포괄임금제가 문제다 뭐 이런 얘기가 맞아요. 많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예요? 포괄임금제가 공짜 노동을 야기시킨다는 말이 참 많은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원래는 계산을 다 해야 돼요. 미리 하든 뭐 그때그때 하든 계산을 꼼꼼하게 해서 줘야 되는데 그거를 그렇게 하지 않고 어차피 하는 거고 계산하기 힘드니까 급여에다가 한 번에 넣어버리는 거죠. 법의 기준을 넘었는지 넘지 않았는지 확인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근로자 입장에서는 내가 오늘 야근을 하고 내가 휴일에 나와서 일을 했는데도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까 못 받는 상황이 되는 거죠. 계속 야근을 하고 일은 하는데 돈은 그대로인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병원 호텔은 이제 1년 내내 이제 주간과 야간으로 업무가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저희 세무사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내 주간 야간으로 일하는 건 아니지만 상반기에 조금 업무가 몰리고 그럴 때는 주간 야간 일하는 경우가 거의 뭐 많겠죠. 하반기에는 일이 많이 없다 보니까 세무사 사무실에 일하는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는 야간에 일하는 경우가 많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벌써 이런 얘기를 그런 경우는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게 제일 좋아요. 매달 연장이나 야간 근무, 휴일 근무가 있으면 그대로 유지되겠지만 기간에 따라서 뭔가 운영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선택적 근로제도나 탄력적 제도 아니면 외부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은 경우에는 그 근로시간을 측정할 수가 없으니까 그만큼 일을 했다고 보는 간주 근로제도 이런 게 있거든요. 아니면 세무사님 그때 하셨던 시차 출근 출퇴근제도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런 제도를 이제 유연근무제도라고 하거든요. 포괄임금제는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노동법에 적혀있지 않아요. 근로기준법과 같은 노동법에 포괄임금제가 무엇이다 라고 정해되어 있는 게 아니고 판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러이러한 경우를 이제 포괄임금제라고 하는데 만약에 근로시간을 개선할 수 없고 근로자한테 불이익한 경우가 아니고 서로 동의가 됐다 라고 하면은 인정된다 라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걸 이제 계속 활용한 거죠. 안 된다고는 안 했으니까. 그러면 포괄임금제가 불법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대법원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포괄임금제를 쓰는 게 불법은 아니에요. 근데 불법이 될 수밖에 없는 경우는 정확히 측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로시간을 명확하게 한 다음에 연장근무나 휴일근무를 계산을 해놔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그냥 400만 원 줄 테니까 여기에는 너의 노동에 대한 모든 대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야 라고 하면은 그거는 위반이 되는 거죠. 우리가 월급을 받을 때 400만 원이라고 하는 월급이 어떻게 400만 원이 구성되어 있는지 명확해야 돼요. 근로계약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임금하고 근로시간이에요. 그래서 임금 항목을 정확히 써줘야 되고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써줘야 되는데 포괄임금제를 하는 경우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일단은 근로계약서에 명확한 게 없으니까 이 사람이 얼만큼 일해가지고 이만큼 돈을 줬는지 불명확하게 되고 그러면은 임금체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불법적으로 활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판례에서 인정한 제도인데 판례에는 근로시간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활용해라 라는 조건이 있는데 근로시간이 예측되는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몇 시에 출근했고 몇 시에 퇴근했고가 명확하게 기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괄임금제로 계산하지 않고 해버리는 거죠. 그런 경우는 잘못된 거예요. 포괄임금제를 해도 최저시급이 적용이 되나요? 네, 포괄임금제를 하다 보면 이제 기본급이 있고 식대급이 이렇게 분리가 되잖아요. 최저시급에 들어갈 수 있는 항목들이 있어요. 그런 항목들을 이제 계산을 해봤을 때 최저시급이 무조건 넘어야 돼요. 우리나라는 모든 사업장에 다 최저임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포괄임금제를 하든 포괄임금제를 하지 않든 무조건 최저시급은 넘어야 되고 2026년 최저시급은 1,320원입니다. 20원입니다. 그러면 포괄임금제를 선택한 사업장에서 만약에 연 단위로 해서 이제 연봉 협상을 대부분 하잖아요. 그런데 포괄임금을 했다는 이유로 임금이 동결된다든지 그러면 실제로는 1년, 2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연봉이 오르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을까요? 포괄임금제도 최저시급을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포괄임금제도 안에 기본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본급 식대는 보통 있는데 그 기본급이 연봉이 그대로인데 최저시급은 항상 오르거든요. 포괄임금제를 하더라도 만약에 최저시급보다 아래면은 연봉은 올려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맞게 세팅이 돼 있는 포괄임금제 안에서는 회사 입장에서는 최저시급만큼만 연봉을 올려도 상관은 없는 거네요. 네, 최저시급은 그 이상 무조건 줘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포괄임금제가 어쨌든 불법은 아니잖아요. 네. 사용해도 되긴 하는 거니까 노무사님과 함께 설계하는 게 당연히 좋은 거겠죠. 맞아요. 포괄임금제가 설계하는 게 할 수는 있는데 포괄임금제를 설계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계산 근거가 명확해야 돼요. 포괄임금제랑 고정 OT 제도라는 게 있어요. 네. 실무에서는 지금 사실 혼용해서 쓰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굳이 분리하지는 않고 포괄임금제라고 말을 할게요. 포괄임금제를 설정할 때도 그 포괄임금제에 들어가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각각 몇 시간인지 써야 되고 그랬을 때 계산 근거가 어떻게 되고 그 계산 근거를 바탕으로 임금이 얼마가 나오고 그거를 다 합쳤을 때 이 사람 월급이 나오고 그게 명확하게 나와야 돼요. 그걸 바탕으로 급여 대장이 똑같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계산을 잘못하거나 계산식이 없거나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죠. 포괄임금제는 노무사 설계를 받아서 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포괄임금제 된다더라 라는 말만 믿고 그냥 노무사 상담 없이 근로계약서를 그냥 임의로 작성해서 한다면 임금체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포괄임금제가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노동부에서도 감독을 할 거예요. 노동부에서 이제 근로감독이 나올 때 포괄임금제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다 라고 한다면 아마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어떤 걸 좀 준비해야 할까요? 회사가 해야 될 일은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포괄임금제 얘기하면서 출퇴근 기록 의무화의 내용도 이제 함께 들어갈 거예요. 그래야 이게 포괄임금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 나올 테니까 그래서 회사가 해야 될 일은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기록할 수 없는 사업장이라고 하면은 왜 기록할 수 없는지 우리 업종이 왜 그런 사업장인지 또 명확하게 증명을 해놔야 될 거고 아직 법이 통과된 건 아니지만 혹시 법이 바뀌어서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그거에 대한 준비도 미리 해놔야겠죠. 포괄임금제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사업장이라면. 두 번째는 그런 근로시간을 바탕으로 근로계약서의 계산 방법이나 내용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포괄임금제였다가 포괄임금제가 아니게 되면 인건비가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러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가 다른 제도가 없나 세무사님 말씀하신 뭐 유연근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지 않나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요? 법이 바뀔 것 같기는 한데 아직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근로기준법이 바뀌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근로기준법에는 포괄임금제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포괄임금제가 근로기준법에 들어가겠죠? 포괄임금제 쓰지 마라 라고 들어갈 거고 포괄임금제를 써야만 되는 예외적인 경우 우리가 지금 업종이 너무 다양해서 무조건 된다 안 된다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포괄임금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회사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법
법에 명시가 되겠죠. 그래서 법에 명시된 제도를 통해서 포괄임금제를 사용할 수 있는 회사라는 거를 확인을 받아야 되고, 법령에 명시되지 않아도 노동부 지침이 나올 거예요. 노동부 지침이 나오고 그거에 따라서 회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출퇴근 기록도 같이 의무화 될 거예요. 9시에 왔겠거니가 아니라 출퇴근 도장이, 그것도 이제 회사가 준비해야 되는 서류가 되는 거죠. 항상 회사에 구비해야 되는 서류들이 되는 거니까 그것도 이제 어떻게 우리 회사 직원들이 출퇴근하는 기록을 다 정리할 수 있을까 또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포괄임금제를 이제까지는 단순히 인건비를 좀 낮추기 위해서 사용한 경우가 많았다면, 이제는 사업장 특성에 맞게 적법하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꼭 노무사 상담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